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최근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경매 물건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리도 그동안 매우 낮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매로 나온다는 게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가 이자를 못 내서 이제 나오거나 또는 이제 다급한 상황에서 처분하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거나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이제 나오는 물건들이 생기는데 지금 거의 한 5, 6년간 이런 이제 저금리라든지 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경매 매물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계속 꾸준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은 경매 물건 중에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보셨나요? 지금도 강남구 청담동에 아주 좋은 그런 4층짜리 건물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릴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하고 아주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바로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경매로 나오게 됐고 권리 분석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내역 보시면은요. 여기 마포구 아현동 사만 낫띠르빌입니다. 개인정보로 인해서 이제 이름하고요. 그리고 동호수 정보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또 청산을 위한 경매, 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보시면은 감정가 9억 1,400이고요. 일요 유찰돼서 7억 7,120만 원이네요. 근데 보시면 전용 면적이 84.9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대 아파트거든요. 마포구 아현동의 30평대가 7억 7,100이면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아니 감정가 9억 1,400인 것도 저렴하잖아요. 이때 입찰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때 입찰을 왜 안 했을까요? 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지금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 보시면요. 일단은 위치가 여기 애호개역 바로 앞에 있어요. 애호개역.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동역이 있고 위치는 매우 좋죠. 한개동짜리고 77세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매물 올라온 거 보시면은 13억에 나왔어요. 13억 3천. 네, 물론 층에 따라 다르지만 요거 층이 약간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2층도 13억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감정가 9억대인데 유찰이 되고 현재 최저가 7억대예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자, 일단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경매가 나오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등기부등본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03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김모 씨와 황모 씨가 이 두 분이 이제 공유물 지분 형태로 2분의 1씩 소유권을 이제 취득했던 거죠. 그런데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이제 김 씨 지분이 이전이 됐는데 원인이 상속. 다시 말하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김 씨가 51년생이시면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표현은 아닌데 좀 안타깝게 됐네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여기 이제 아마 이제 두 분이 나이대로나 거주지가 같은 거로 봤을 때는 부부로 추정이 되죠. 김 씨와 황 씨가. 그래서 상속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배우자였던 황 씨가 18분의 3을 상속받았죠. 그리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세 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녀겠죠. 네, 나이대가 80년생, 83년생, 88년생. 그래서 18분의 2씩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 의아한 게 여기 이제 다른 분 가족사를 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만 나이대로 봤을 때 이분이 이제 64년생이시잖아요. 황 씨가. 그런데 가장 큰 자제분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이분이 80년생이시면은 16살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돌아가신 분이 아마 재혼을 하신 새어머니가 아니신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 자녀분들하고 이 이제 새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하고 이제 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랬다가 보시면 임의 경매를 신청했죠.
황모 씨 채권자. 네, 그러니까 새어머니로 추정되는 황 씨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바로 어떤 원인으로 넣느냐? 그 관련된 사건 내역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건명이 공유물 분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원고가 김씨,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먼저 했어요. 피고가 황 씨고, 이 공유물 분할 청구는요, 이게 형성의 소라 그래서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송이라는 게 원고와 피고가 다툼을 하고 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는 청구한 원고의 뜻에 따라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고 측에서 이거를 뭐 거부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는 물론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원치 않는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거나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강제 조정을 했네요. 강제 조정. 조정이 중간에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분들 간에 상당한 감정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관계에서 2020년 7월 10일 날 확정이 됐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이제 자제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청구를 했지만 막상 판결 확정 후에는 피고인 이 황 씨가 형시적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사연으로 이제 경매가 나온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나오게 된 건데요. 경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 경매, 그리고 강제 경매, 그리고 형시적 경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임의 경매라는 거는 담보권, 뭐 이제 근저당, 저당, 전세권 같은 뭐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고 금융을 설정했는데 이자나 그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이제 이게 임의 경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행권에 의해서 신청되는 경매, 강제 경매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개인 간에 뭐 돈을 빌렸다, 뭐 안 갚으면은 판결 받아서 경매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강제 경매에 속하죠. 그리고 방금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형시적 경매, 이거는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그 정도 그 조항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민법에 공유물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268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269조 분할의 방법에 보시면 이 항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의 가장 이제 최대 원칙은 현물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비율대로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이걸 적용을 하죠. 토지는 뭐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2분의 1 공동 소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하면 500평씩 분할해 주면 되죠. 다만 경제적 가치에 따라 지분 비율을 좀 달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 다시 말하면 이제 건축물이 있는 이런 부동산들은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부동산을 나누게 되면 건축물도 나눠야 되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바로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성에 속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이제 원인으로 경매가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호가가 13억이 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매로 나온 아까 가격 보셨지만 감정가 9억 1,400에서 무려 7억 7,120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의 반값이 돼버렸어요. 아니 공유물 분할 경매 뭐 권리관계가 뭐 문제 있는 건가? 왜 이렇게 감정가에서 낙찰 안 되고 유찰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가 물론 이제 인수 조건으로 하는 특별 매각 조건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거의 모든 법원들이 공유물 분할 경매도 소재주의를 선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말소 기준기 이하로 다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 명세서 보시면 여기 이제 최모 씨로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임차인이시네요.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간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3일 3년으로 약정을 했네요. 보증 4억 9천이고 보시면 전입신고일자 2020년 6월 15일, 확정일자 2020년 6월 15일. 다시 말하면 최선순위, 이게 이제 말소 기준득계가 되는 거죠. 2020년 8월 14일. 다시 말하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어때요? 전입날짜가 빠르죠.
이런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권리분석에서 바로 이 물건 명세서의 한 줄 한 줄 멘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는 하지 않음. 권리신고라는 게 뭐예요? 자기 보증금이 얼마인지 법원에 신고하는 거예요. 제 보증금 4억 9천입니다. 저의 임대차 기간은 여기입니다. 확정일지 언제 받았습니다. 권리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배당 요구는 안 해요. 여기 배당 요구. 날짜가 안 써있죠?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이 되거든요. 배당 요구하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보통 법원에서 임차인들이 보통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할 때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 신고서라고 해서 한 장의 양식으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다 하거든요. 보통의 양식이. 그런데 이 임차인은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보통 임차인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거든요.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다 하거나, 이분처럼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 안 하거나, 아니면 권리신고 배당 요구 다 안 하거나. 자, 이분은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럼 법원에서 배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낙찰받은 낙찰자가 이 임차인에게 4억 9천을 부담하는 겁니다. 별도로 낙찰받은 금액 외에. 그러니까 유찰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유찰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임차인 배당 요구 할렘 하고 말렘 말고 그러지 왜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 안 했을까? 그럼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제가 추정한 건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4억 9천인데 여기가 33평형이잖아요. 배당 요구하게 되면 배당 받고 이사 나가야 돼요. 근데 4억 9천 가지고 이 마포에 30평대 전세를 갈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보통 주변에 물론 이제 이건 한 동짜리인데 뭐 4-5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를 하더라도 보통 33평짜리 아파트 전세가 보통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포를 떠나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직장 문제나 학교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더 거주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배당 요구 안 하면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면 자신의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또 2020년도에 또 주택임대차 보복 개정으로 인해서 2년의 계약갱 요구권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2023년도 만기가 되고 나면 또 2년의 계약갱 요구 청구를 통해서 2년 더 2025년까지 거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4억 9천에서 5% 이내에서 증액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 아파트에 오래 살 수 있잖아요. 배당 요구 안 한 거죠. 근데 권리신고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자기 보증은 왜 공개했어요? 아마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이거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이걸 처분하려면 모든 공유자들, 지금 이제 4명에다가 3명으로 줄었거든요. 한 자녀분이 그 황씨로 소유권 이전해서 지금 공유자가 이제 3명인데 이분이 다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다 중개업소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됐겠죠. 누구가 반대했겠죠. 그래서 부동산 일반 매매 방식으로는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한 건데 결국 이것도 법원을 통해서 매각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낙찰이 높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찰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 겁니다. 낙찰이 높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 권리신고도 안 해버리면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럼 시가가 거의 13억인데 낙찰이 아주 낮은 금액에 뭐 2억 3억에 돼버리면 손해거든요. 이 소유자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 소유자분들이 이 임차인에게 협조를 사전에 좀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유자들 중에 누군가는 임차인을 만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배당 요구 안 하시면 계약갱 요건을 통해서 2025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을 전혀 모르면 이게 중간에 누가 낙찰받는 일도 생길 거고 재매각되거나 또는 너무 유찰이 많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저희가 피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임차인께서 법원에다가 권리신고만 좀 해주세요. 권리신고만. 그러면 낙찰가가 어느 정도 4억 9천이라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걸 감안해서 입찰가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세가 13억, 보증금 4억 9천. 그러면 약 얼마 이하에서 낙찰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한 8억 이하에서 낙찰받으면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입찰자 입장에서. 만약에 5억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5억에 낙찰받고 임차인한테 4억 9천 부담하니까 약 한 9억 9천. 아마 그 이상 높이 낙찰이 되겠죠. 이제 이런 원인으로 이런 이제 스토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가 나왔고 임차인은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는 안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경매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이제 물건 명세 이런 내용을 보면 이 경매 물건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었고 또 임차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가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어쨌든 얘기를 드려봤는데 뭐 사실 그런 뒷이야기는 뭐 입찰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대항력인 임차인이고 낙찰받은 금액 플러스 4억 9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가가 13억 정도 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싸게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낙찰받은 금액과 임차보증 인수금액이 12억이 되면 되죠. 합의. 그러면 한 7억 정도 낙찰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7억에 낙찰받고 임차인한테 4억 9천 부담하시게 되면은 1억 9천에 낙찰받는 거니까 호가 대비 1억 정도 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4억 9천은 언제 주는 거냐? 당장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갈 때, 이분 나갈 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 2023년도 2월 23일 만기 때 나가신다 그러면 그때 주시면 되고, 그때 주면 전세가 못해도 뭐 한 7, 8억 이상 하지 않을까요? 8, 9억 하지 않을까요? 그럼 새로 임차인한테 보증 받아서 이분은 내주면 되는 거죠. 다만 지금 이 부동산 원래 KBC 15억 이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죠. 무주택이라든지 1주택자에 한해서는. 근데 LTV 40%까지. 근데 문제는 4억 9천만 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한도에서 4억 9천이 차감돼야 돼서 사실상은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억에 낙찰받는다, 7억에 낙찰받는다 하면 이거는 현금 전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된다. 이건 대출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 점도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물건을 이제 낙찰받고 취득세,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세 납부하시잖아요. 취득세 납부하실 때 과세표준액을 낙찰받으신, 예를 들어서 7억이었다. 그럼 7억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7억에다가 플러스 임차보증 4억 9천을 더해서 과세표준액을 11억 9천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이거는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안고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갭투자. 일반 매매에서도 만약에 이 아파트 13억짜리인데 임차보증금 5억이에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얼마 주면 돼요? 그럼 8억 주면 되잖아요. 8억, 매도인한테 8억 줬다고 취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액을 8억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차보증금 포함해서 신고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납부하실 때 취득가액을 높여야 양도소득세가 조금 나올 것이고, 또 그게 세무서의 규정입니다.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고 취득하나, 매매에서 임차보증금을 승계하고 취득하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매에 있어서는 이런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초단기 집중 스터디 여러분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강 신청이 주말반, 평일반 진행하게 되고요. 그 주말반의 경우는 이제 10월 30 토요일 날 오전 9시 40분에서 강의실 3주 수업, 그리고 법원답사 1회에서 4주 만에 이런 기본적인 권리 분석도 배우시고요. 그리고 또 법원답사 가는 수업까지 진행하니까 자세한 수강 신청 방법 아래 링크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쁘신 직장인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주말 오전 3주만 투자하시면요, 이런 경매 관계 다 배우시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매 공매 물건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또 많이 이런 이제 월 뭐 보통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상가, 지식산업센터, 또 토지, 건물 이런 다양한 추천 물건 정보 월 정기적으로 구독도 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이템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